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장은 7챕터로 호흡기 계통 약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호흡기 계통 구성과 기능,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질환과 구조를 조금 설명하고요. 대부분 이제 이 파트에서는 진해 거담제 작용 기전과 약물을 조금 알게 될 예정이고요. 기침을 하거나 어떤 염증물의 어떤 산물인 기침 가래가 있는 경우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좀 볼 예정이고요. 또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소염제로 사용하는 약물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호흡기 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구조나 어떤 이런 해부학적인 원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흡기계의 구성은 이제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안, 비강, 나잘 캐비티에 시작돼서 자, 인두, 파링스와 라링스, 그리고 트라키아, 브론코스, 렁에 이르는 이 모든 기관을 우리가 호흡기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바깥 코에서 후두, 라링스까지를 우리가 upper airway 상기도라고 하고요. 자, 트라키오부터 렁까지를 lower airway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공기를 nasal cavity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인두와 에소파거스, 자, 그리고 라링스를 지나서 브론키아, 브론키아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엽과 좌엽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브론키올이나 풀미널리 폐문을 통해서 이 폐포들이 서로 혈관과 어, 같이 뒤엉켜서 O2와 CO2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퍼웨이 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코안 나잘 캐비티를 보시면 안에 나잘 septum에 의해서 나뉘어지고요. 코 안쪽에 위, 중간, 아래 세 개, 코 선반이라는 이제 돌기가 있고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이때 파링스는 공기와 음식물이 통과하는 부위로 소화기관에도 속하는 구조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너스 부비동이 있고 얼굴에 존재하는 이제 넷상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그리고 상악골로 이루어지는 네 개의 사이누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lower airway 하기도는요, 라링스 후두입니다. 그래서 후두와 기관, 인두와 기관 사이의 구조물인 피오글로티스가 위치해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한 관으로 되어 있고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음식물이 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덮개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라링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두에서 이어지는 트라키오 두 개의 이제 기관이 있고요. 그러면서 메인 브론커스로 나뉘고 이제 각 옆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관이 나누게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새 기관지, 브론키올라, 그리고 레스피레토리, 브론키올라, 그리고 알베올라 덕트나 풀모너리 알베올루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렁에는 이제 thorax cavity가 있고 이제 가슴 안이 음압이고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폐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형태를 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세 개의 옆이 레이어가 있고 왼쪽에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기 출입과 발생에 관여해서 상기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고 흡입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부여해서 하기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면역 기전에 관여를 하고요. 자기관과 기관지 점막에는 뭐 이런 술장 세포가 존재해서 점액을 분비하고 이런 것들은 호흡기 점액이 기관과 기관지의 보호층을 형성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포에는 대식세포가 있고요. 유입되는 먼지를 포함한
이런 세기간지를 통해서 밖으로 운반하거나 처리하면서 이제 폐포의 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상기도의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요. 감기죠. 우리가 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보편적인 감기를 다 이제 보편적이다 그래서 커먼을 써서 커먼 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기도의 병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급성 염증 질환입니다. 오리진 원인은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것들이고요. 추위와 어떤 알레르기 감염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은 이제 맑은 콧물, 재채기, 뭐 코혈관, 충혈, 이런 부종, 이런 코막힘이 있고, 뭐 48시간 동안에 점성이 강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기침, 인두염, 후두염이 동반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기가 치유되지 않으면 2차 세균 감염이 동반하는데 이때 이제 합병증으로 중이염, 이런 부비동염, 편도, 심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인두염 그리고 후두염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줄이는 바이러스 감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나이티스 비염입니다. 그래서 코 점막의 염증으로 재채기, 콧물, 이런 분비물, 코막힘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상의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은 이제 바이러스, 세균, 이런 이물질, 오염, 약물들에 의해서 오리진이 나오는 거고요. 만성은 알레르기, 만성 축농증, 호중격, 망곡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알레르기 라이나이티스,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자, 코 점막의 특정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재채기, 그리고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알레르기원에 이제 코 점막에 노출되면요, 비만 세포, 후상구를 비롯한 이 염증 세포가 이제 몰리고요. 이때 이제 히스타민 방출을 급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충혈 제거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항염증제를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유발 비염은요. 이제 약물을 여러 종류 투여하고 이제 코막힘 증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때 지속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한 코혈과 점액 분비에 대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감소하고 혈관 확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 안에 또 부종, 막힘 이런 것들을 완화하려고 충혈 완화제를 이제 쓰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이 되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딱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이제 예방이지만 인제 문제가 약물이 사용될 때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혈 완화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하루 투여하는 지침을 따르고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혈 제거제는 코 점막이 혈관을 수축해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 점막에 있는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알파 수용체를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해 가지고 혈류를 감소해서 이런 코 점막의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비동의 배액을 촉진하고 이런 뭐 공기 통로를 개선하면서 답답함과 이제 폐색감을 완화하는 데 쓰는 것이 이 충혈 제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로 인한 비염으로 코막힘을 완화해 주는 데 쓰고요.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에 충혈 제거제 쓰면서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구 투여도 하는데 직접 도포하는 그런 어떤 비염 치료, 이제 국소 투여의 장점은 전신 작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코가 막히는 그 일부분에만 작용을 해서 확 뚫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불필요하게 약을 먹음으로써 전체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절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 결막, 가려움, 안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부족하고 약물 유발 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직접 도포를 하거나 먹는 약으로 이런 충혈 제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인 페닐에프린이나 시도에페드린, 나나졸린, 옥시메타졸린이 있는데요. 경부용으로 쓰는 시도에페드린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고 기관지 근육 이완을 돕는 약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혈 제거제 같은 경우, 즉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쉽게 쓰는 이 시도에페드린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특히나 비염 환자들이 이 슈도에페드린을 약을 먹게 되면 코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많이 좋다고 느끼지만,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약물에 대한 내성도 심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약을 먹어도 본인이 용량을 올리지만 증상이 그렇게 경감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 충혈 제거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효과가 그 처음보다는 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막힘을 감소하고요. 처음에는 타는 듯한 느낌, 따가움이 있는데 이런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배뇨장애나 고혈압,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보다는 처음 투여할 때 타는 듯한 느낌, 따가움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요, 특정, 이제 이 부분에서 보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볼 건데요. 특정 이제 독 조직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와 결합해서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다양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과 직접 경쟁하는 약물을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고, 이 히스타민이 이미 분비된 상태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은요, 급성 반응에 대한 징후 증상을 경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특정 조직에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인 히스타민이 나오고요. 이런 어떤 히스타민에 의한 반응,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를 약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데 H1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H2 수용체 차단제로 나눠서 이걸 이제 보통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H1 수용체 차단제를 가리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항히스타민제, 여기 호흡기 계통의 항히스타민제는요, H1 수용체 차단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기관지 천식에 쓰는 기관지 확장제, 아니면 에피네프린, H1 수용체 차단제, 뭐 이런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두드러기에 이제 과민 반응으로서 염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원에 의한 염증으로 이런 두드러기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H1 수용체 차단제로 조절을 한다. 즉 이것도 안티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알레르기 반응 외에도요, 진정, 수면, 항콜린 작용, 국소 마취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 억제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멀미 예방에 미리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H1 수용체 차단제가 이제 1세대, 2세대로 나누는데, 콧물, 코막힘, 뭐 결막, 가려움, 재채기를 감소시켜 주긴 하지만 코 막히는 것을 멈추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충혈 제거제 슈도에페드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염증 반응만 줄여주는 거고, 우리가 상품명으로도 슈더패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제 충혈 제거제는 코가 막힌 느낌을 뚫어주는, 뭔가 굉장히 개방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해소해 주는 거는 아무래도 충혈 제거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효과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 그리고 콧물, 눈물, 호환, 뭐 결막의 가려움, 재채기, 특히나 이제 재채기나 이제 뭐 발작적인 기침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티히스타민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이펜하이드라민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요. 프로메타진이나 뭐 클레바스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감기에 의한 재채기, 콧물, 기침. 하지만 이제 클로로페니라민도
감기, 인플루엔자, 알레르기 증상의 치료를 도와주지만 이거는 이제 충혈 제거제와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고요. 2세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티리진 같은 경우 데스로라타딘 아니면 이제 로라타딘, 뭐 올로파타딘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알레르기와 관련된 비염, 피부 질환, 가려움, 피부염, 습진 뭐 이런 것들 주로 쓰는 안티히스타민 계통의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진정 작용이 나타나는데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이 적지만 기억력이나 조정력, 정신운동 능력의 손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사용할 때는 항콜린 작용이 이제 우리가 항콜린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항콜린 작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입이 마른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정체가 되고 어떤 소화기의 분비물을 억제하기 때문에 변비나 소변 정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는 1세대 안티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배뇨 자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면 보조, 진통, 그리고 신경 안정, 알코올, 중추신경 억제제는요,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작용을 더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염제도 이제 우리가 호흡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비강 콜티코스테로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전막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그리고 비강에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방출을 억제하고 염증도 감소하고 중성부 이동도 억제해서 경미한 혈관 수축에 의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비만세포 매개, 그리고 후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거나 중증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단일요법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 이 스테로이드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히스타민제나 항염증제 뭐 이런 것들을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기가 오래되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 스테로이드제를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인후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어 목이 너무 따갑다든지 침을 삼키면 목이 아픈 게 가시질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스테로이드,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서는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인 경우에 감기가 왔을 경우에 후두 쪽엔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인제 이 성대가 부어 있으면서 목이 따갑거나 불편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이제 성대 자체에 부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임상적인 이제 약물 어떤 추이를 보면 스테로이드제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 이 목 성대의 부종을 빼주는 거는 '스테로이드 밖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중증도 이상의 알레르기에 단일 환자 요법으로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메클로메타선, 부데소니드, 그리고 시클로소니드 또는 자 플루디카손, 그리고 모메타손, 트리암시놀론 이런 경우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손이라고 이제 베타메타손이죠. 그래서 메클로메타손, 뭐 베타메타손 이런 약들이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 콜티코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구형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부신 기능을 억제하지만 비강에 분모하는 형태의 제제는 상대적으로 투여 용량이 적고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억제할 위험이 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손 계열을 대부분 다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콧물 비염, 가려움증, 재채기를 감소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코에 자결감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콜티코스테로이드까지 상기도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을 먼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기도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폐쇄성 obstructive와 제한성 restrictive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폐쇄성 질환과 제한성 질환으로 이 질병군을 조금 나누면요. 자, 기관지 민무늬 근육 수축, 부종, 기관지벽의 염증, 과도한 점액 분비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쨌든 그 통로가 막혀서 오는 질환을 이제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emphysema를 의미하고요. 비가역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빠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우면 원래 상태로 오기 어려운 거 이제 마지막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한성 질환은 폐의 탄력성 상실, 폐 섬유화 그리고 가슴의 물리적 변형으로 인한 폐 확장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부풀리는데 강한 힘이 필요한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뭐 사이즈 폐렴이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뭐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일을 하는 이제 광부들인 경우에 진폐증 이런 경우. 그래서 아주 자잘자잘한 그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분진이 폐 안으로 흡입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 세포의 석회화와 섬유화를 일으켜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세포를 부풀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부풀어지면 부풀어질수록 CO2와 O2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군들은 제한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침, 커프가 나오죠. 그래서 커핑이라고도 하고 커프라고도 하는데 호흡기 질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극에 대한 방어 작용, 반사 작용이죠. 그래서 치료에서는 건조한 공기에 가습을 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고 분비물의 점도를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자, 그래도 기침이 줄어들지 않으면 거담제나 진해제, 가래나 분비물이 묽어져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을 쓰고요.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약물 치료의 목적은 기관지 가래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색깔이 탁했던 것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양이 줄도록 하는 그런 처치를 하기 위한 약물을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폐혈관 충혈이 심한 경우 점액 용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천식입니다. 아스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기 때문에 브론키얼 아스마라고 하는데요.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민무늬 근육이 수축되거나 기관지 점막에 점액 분비가 증가해서 기도가 협착되고 그로 인해 호흡 시 씩씩거리는 휘진과 같은 호흡 곤란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지 원래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기관지 점막이 어떠한 원인에서인지 굉장히 과민하고 부풀어 있고 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웨이가 가는 그 길이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아스마라고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과도한 과민한 염증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기도가 협착돼 분비물이 쌓이는 그래서 호흡이 어려운 그런 질환을 우리가 브론키얼 아스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항원을 흡입하거나 추운 냉기, 건조한 공기,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기 오염도 영향이 있고요.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면 심각한 폐 기능 저하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속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약물은 단기간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 증상 완화제와 장기 복용을 통해서 질병을 조절하는 질병 조절제, 컨트롤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절제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뭐 이런 대항제나 면역 조절 억제제를 추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100% 치료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해 주는 역할 정도로 하는 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만성기관지염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자극으로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해서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침가래를 동반해서 1년 3개월 이상 2년이 지속되면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만성적인 자극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담배 연기, 먼지 노출, 대기오염, 이런 지속적인 가래 발생이 질병 초기 증상 중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진행됨에 따라 산소를 운반을 위한 적혈구가 증가하고요. 폐질환,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불편한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염제 또는 기관지 확장제,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emphysema 되겠습니다. 폐기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폐부벽이 파괴되고 호흡세기관지 이하, 호흡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의 흉통을 보면 너무 많이 흉곽이 확대되어 있고, 운동을 하거나 이런 호흡 곤란에 이제 쌕쌕거림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연령 증가, 흡연, 대기오염, 어떤 직업전자 만성기관지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알파 항트립신 1 항트립신 결핍으로 이제 노화와 함께 이제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폐기종 환자는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고 체중이 감소하고 이제 가래 형성이 거의 없는, 흉곽만 커진 그런 확대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가 이제 폐기종 노인에 해당되는 emphysema 환자 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렇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래 이제 우리가 스푸튬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서 감염 염증이 발생해서 기도 분비액이 생산량을 증가하고 점도가 높아지는 기침과 함께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가래 스푸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거담제는 이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또는 점도를 조절해서 탁했던 것을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이 이제 폐에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을, 그래서 이제 양기 작용을 해주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래 배출제나 점액 용어제, 점액 조절제, 점액 활성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담제의 분포와 대표적인 약물은요, 이제 가래 배출을 하게 하는 구아이페네신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점액 용어제, 용해제는 아세틸 시스테인이나 에르도스테인 같은 경우, 그리고 미르톨이나 소프레톨 정도 있고요. 점액 조절제는 카보시스테인 또는 점액 활성제는 암프록솔이나 아세브로플린 같은 그런 약들, 그러니까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제 점도를 낮추는 그런 약을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구아이페네신 정도 되는데요. 기침을 이제 통해서 호흡기 점액 배출을 돕는 거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 가래를 포함한 감기, 기관지염, 후두, 인두, 부비동,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염증,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복합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래 배출을 증가를 시켜서 호흡기 점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틸 시스테인인데요. 점액 자체의
결합을 분해해서 용해를 유도하고 점액 전도를 감소시키는 건환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폐기종이나 기관지염을 동반한 폐기종, 그리고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등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래 배출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액 점도를 낮춰서 기도 흐름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물지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구역 구토나 드물게는 기관지 수축과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제는요, 그래서 기침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기도, 화기도 감염인 경우에 진해 거담제를 쓰는데, 이제 기침도 완화시키면서 이제 거담이기 때문에 분비물, 스푸튬, 가래의 양도 줄여주거나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진해제는 이 기침을 완화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추성 진해제와 말초성 진해제가 있는데요. 중추성 진해제는 뇌의 기침 중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의존성에 따라서 마약성 진해제와 비마약성 진해제를 쓰는데, 이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순내 기침 중추를 잡아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침을 멎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말초성 진해제는 기관지나 후두 점막 등 말초 조직의 어떤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기침을 억제하고 자극물들을 조금 줄여주는 자극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여기 해당하는 진해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마약성 진통제에서도 이 코데인을 봤잖아요. 그래서 중축성 진해제에서도 똑같이 이 코데인 성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코데인은 이제 마약성 중추 진해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침뿐만 아니라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침이 심하거나 발작적인 기침에 효과적이고,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코데인을 복용하거나 이제 마셨을 경우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단점은 기침을 확실하게 잡아주지만 중독 또는 이제 오용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의료인의 어떤 관리 감독하에 사용해야 되고요. 비만약성 같은 경우에는 뭐 덱스트로메토판이라든지 노스카핀 정도,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 억제에 사용하고요. 호흡저하나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마약성 진통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성인 경우에도 따로 이제 보면은 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같은 경우, 그리고 벤조나테이드 같은 그런 약들은 제가 말초 조직의 기침 수용체에 작용해서 기침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추성에 작용해서 진해의 역할을 해주는 코데인과 같은 경우가, 마약성 진해제는 유일하게 코데인입니다. 또는 비마약성 같은 경우에는 중독은 일으키지 않지만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 억제에 쓰는 덱스트로메토판이라든지 노스카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마약성 중추신경 억제제 이런 약을 한번 배웠을 때도 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할제는 마른 기침, 잔기침과 같은 비생산적인 기침을 사용하고요. 기침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빈도를 줄이는, 그래서 마른 기침, 잔기침 감소를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노바이신 계열, 항우울제, 진정제, 항히스타민, 그리고 알코올은요, 진해제의 중추신경계통의 억제 작용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해해 줘야 되겠고요. 자, 또는 이제 브론코다일레이터, 기관지 확장제 있습니다. 기관지 민무늬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관지 속지름을 확장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수축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증상을 완화하고 질병 악화를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구제, 흡입제가 있고 흡입제의 경우에는 폐에만 국소적으로 투여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부작용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 기관지 확장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베타2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베타2 작용제인데요. 교감신경 수용체 중에서 기관지 확장 작용을 하는 베타2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교감신경 작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기간형, 단시간형이나 장시간, 지속성으로 나누는데요. 단시간형은 6시간 이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제 급성 천식 발작을 치료하는 데 쓰는데, 장시간은 사용 후 5에서 15분 사이에 작용해서 길게는 12시간에서 24시간 작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 있고요. 천식 발작 빈도를 줄여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발작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작적으로 기침을 해서 멈추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시간형이든 장시간형이든 이런 기관지 확장제 베타2 아고니스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시간 속효형은 기도 폐쇄 장애에 의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있기 때문에 이제 응급약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이런 경우에 쓰는데요. 그래서 살부타몰, 프로카테롤, 그리고 페노테롤, 크로부테롤, 이 테롤, 롤 종류가 단기간의 속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시간의 지속성은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질병 조절제로 쓰는 살메테롤이나 인타카테롤, 그리고 올로타테롤, 일고로 또는 이제 알포모테롤, 그리고 밤부테롤, 포모테롤, 빌란테롤 같은 약을 우리가 장시간 지속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장시간 베타2 아고니스트 작용제는요, 다른 치료제로 기관지 천식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어떤 질병 조절제와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장기간용을 많이 쓰진 않는데요. 어쨌든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쓸 수밖에 없고,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브론코 다일레이터의 장시간형을 지속성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들은 이제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호흡 곤란의 증상을 완화하는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부작용, 빈맥 두드러기, 떨림, 초조, 불안, 어지러움, 이런 구역부토, 소화기 증상을 좀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조금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티콜리너제 항콜린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관지, 민무늬 근육에서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부교감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안티콜리너직이 그렇죠.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역적인 기관지 경련의 장기 치료에 씁니다. 그래서 베타2 아고니스트와 달리 심혈관 계통 부작용이 별로 없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안티콜리너직 항콜린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 속효형과 지속형으로 나누는데요. 단시간에는 이프라트로피움이 있고요. 장시간에는 아크레디움, 그리고 또는 클로이코필로레이트 또는 티오트로피움, 아니면 유메클리디움 같은 경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콜리너직도 기관지 확장제와 더불어서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의 기관지 확장제를 병용함으로써 이제 같이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기관지 확장제를 고용량으로 도수를 높이는 것보다 이런 기관지 확장제, 베타2 아고니스트 플러스 안티콜리너직을 같이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용량을 계속 높이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병용해서 콤바인해서 쓰는 것을 훨씬 더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병용 요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항콜린제와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이프라트리 피움이나 뭐 살부타모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지속형 항콜린제와 베타2 아고니스트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를 주로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폐쇄성 특히나 이제 녹내장이 있거나 저립성 비대, 뭐 방광 경부 폐쇄, 기능성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는 부교감 신경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잖아요. 이 안티콜리너직이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로서 안티콜리너직을 쓰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써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제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 이런 방광 경부 폐쇄가 없는 환자면서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면 안티콜리너직을 써주는 거는 항콜린제를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는 약이 항콜린제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라면 다른 계열의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것이 좋고 항콜린제는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쓰게 되면 어 호흡 기능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뭐 전립선 비대가 심해진다든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녹내장 안압이 증가해서 녹내장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요. 이제 이제 항콜린제이기 때문에요. 구강 건조나 인후통이 일반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소변의 정체, 그러면서 폐질환의 증상을 악화하는 부경화 신경을 차단하는 항콜린제 부작용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염제 계열도 역시나 이제 호흡 계통에 영향을 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약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에어졸로 흡입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경구로 전신 투여를 하든지 이제 폐쇄성 기도 질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이 부어 있거나 인후통이 심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성대나 주변 기관들도 같이 인제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상황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 이런 기관들이 다 주위에 부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해 거담제를 써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제 이 스테로이드제를 꼭 먹어야지 이런 어떤 기관들의 부기가 빠지면서 인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보실 수 있겠고요. 민무리 근육 이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관지 확장제인 베타2 작용제 효과를 강화하고요. 기관지 수축을 초래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이제 메타손 계열, 베클로메타손, 부데소나이드, 그리고 시클로소나이드, 그리고 플루디카손, 모타메타손, 모메타손 이런 약들을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요. 기관지 경내 내 신속한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기관지 천식, 악화 등 강력한 치료 요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련이나 수축을 줄여주는 약이 주로 메인이고 스테로이드제는 약간 이제 보조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러스 베타2 아고니스트 작용제를 쓰는 경우 또는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베타2 아고니스트 항콜린제를 같이 쓰는 이런 병용 요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호흡기 병동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ICU에 벤틀레이터가 걸려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약을 쓰는 병용 요법은 다 이런 콤바인한 병용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 염증을 감소해서 호흡을 개선하는 그런 약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상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콤바인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뉴코트라이엔 대항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고니스트, 우리가 베타2 아고니스트를 썼다라고 하면 소염제 안에서 이 안타고니스트를 쓰는데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뉴코트라이엔의 작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뉴코트라이엔 수용체와 결합해서 기관지 천식의 많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항제를 씀으로 인해서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민물이 근육 수축을 통해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면서 천식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를 우리가 이 약 계열에 속하는 약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약이 몬테 루카스트 약이나 프란 루카스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수축, 기관지 과반응 이런 천식 증상을 감소시켜서 폐기능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이 몬테 루카스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물 중 하나이고요. 기관지 천식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부작용으로 부여, 소화불량,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보고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면역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의 효과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면역 조절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천식의 유발 요인,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천식 아스마 환자인데요. 기관지 자체에 이런 과민 반응이나 과도하게 부어 있어서 기도가 에어웨이가 좁아지는 이런 어떤 기전은 굉장히 타고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오리진과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뭐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뭐 소염제, 뭐 진액 거담제를 쓰면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그렇게 환자가 느끼게 드라마틱하게 느낄 만큼 좋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약들의 어떤 기전은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이뮤노글로불린 E 작용을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옥말리주밥 같은 경우 또는 인터루킨 5와 결합해서 조직의 감염과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호상구의 생성과 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약이 뭐 베랄리주맙, 그리고 메폴리주맙, 그리고 레스리주맙, 주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약들이 있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이 대신 신호 전달을 억제해서 염증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두필루밥,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면역 조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런지는 몰라요, 천식 환자들. 이제 과도하게 이제 기관지가 부어 있고 과민하면서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호흡이 어렵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호흡이 편안하게 도와주는 원리의 약물들을 지금 면역 조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식 환자나 중증 천식 환자의 어떤 근본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가래를 제거해 주거나 기침을 억제해 주거나 지금 당장의 증상만 조절해 주는 약이 아니고 오리진을 조금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이 여기 지금 해당하는 면역 조절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의 급성악화를 막는 효과는 없고 기관지 경련이나 천식 발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천식이 되게 오래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있는 환자에게 이 면역 조절제를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코데인이라든지 마약성 또는 비마약성 진해제들은 이제 급성 천식 발작에 주로 써서 증상을 바로 개선해 줘야 되는 약
약물들은 이 앞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조절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스마 중증으로 아주 오랫동안 아스마를 앓아온 그런 환자의 오리진, 원인을 치료해주는 약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는 한국말로 주마비라고 했는데요. 베나렐리주맵, 두필루맵 또는 메폴리주맵, 그리고 오말리주맵, 그리고 레슬리주맵이라고 합니다. 맵으로 끝나는 약들이 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역 조절제, 호흡기 계통에 쓰는 면역 조절제, 특히 아스마 환자, 중증도의 아스마 환자에게 쓰는 약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시 급성 악화 빈도를 감소시키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어떤 염증 반응 물질을 줄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불비동염의 어떤 증상 개선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필리루맙 맵 같은 이런 약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약물 주사 부위에 발생하는 타박상, 발적, 자결감, 따가움, 통증, 뭐 염증 반응 뭐 이런 거 정도이고요. 레슬리즈맵 같은 경우 뭐 인후통,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뭐 근육 경련이나 근육 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필리로맵 같은 경우 인후통이 있고요. 특별히 뭐 다른 약물들은 이제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는데 두필리루맵 같은 경우 생백신의 부작용이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코데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브론코다일레이터 그리고 진해 거담제 종류들 그러면서 면역 조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물들의 기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각각의 기전에 맞는 약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 계열을 따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식 발작에 주로 쓰는 약물과 중증도 정식에 주로 쓰는 약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시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병용요법, 콤바인에서 쓰는 약물들의 병용요법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약을 쓰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를 써서 용량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그 약에 대한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이 더 같이 올라가기만 할 뿐이지 증상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병용해서 콤바인하는 부분들을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너지 효과 때문에 훨씬 더 이 호흡기 계통 약물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